충무공 이순신 때문에 저는 제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충무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자 해서 약간 빼먹었는데, 저는 사실은 만약 충무공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수다 떨고 뭐 날마다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충무고 그 해군사관학교 조성도 교수님은 절대 이순신 하지 않는다. 공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파일을 만들면서 제가 많이 해봤어요. 충무공 이순신의 순국기 남해가 섭니다 하니까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무공을 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얘기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 성지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제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쓰면 저한테 저작권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늘 충무공을 어떻게 더 적절하게 표현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성인군자들의 그분들의 순국지에, 아니 열반의 곳이나 순국지에는 늘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충무공만큼 정말 살신성인하고 성공우사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분인데, 왜 우리가 충무공을 성공 이순신을 하지만 남해를 성지라는 표현을 안 쓸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썼거든요. 앞으로 혹시 성지를 사용하실 계절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파일에 그림을 많이 가지고 그 해전사하고요 그걸 알려드렸는데, 이 파일을 만들 때는 충무공이 이제 살아생전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분에게 반하고 난 뒤에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 나이에 하셨을까, 그런 말씀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 이거 만든다고 해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제가 이순신 순국공원에 있을 때 그 담당자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순국공원이 개관할 때 한 4개월을 뭐 했냐면, 그게 7년을 걸려서 이순신 순국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7년을 동안 만들면서 거기가 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갈이 엄청 많았고요. 7년 동안 그 풀들이 뿌리가 내려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그 계약직 4명, 여자 4명이 4개월 동안 2달은 돌을 줍고 2달은 풀을 맸거든요. 그 풀을 다 매는데 이걸 해달라 해서 제가 밤에는 집에 와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개관을 하고 나면 활용하려고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있으면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지 않아. 제가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충무공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만든다. 제가 새벽에 1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구생하면 장자를 쳐서 그 한자에서 찾아오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걸 다 찾는데 제가 엄청 맨날 며칠 고생했거든요. 한 일주일은 밤에 1시까지 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대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하면 그대로 읽고 잘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제가 했는데, 이게 완전 충무공이 사실은 32살 2월에 무과금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해 11월까지 발령이 잘 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발령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빨리 발령이 나지 않으면 뭔가 조갑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충무공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언제 발령 받을래? 어디 윗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줄을 대어서 빨리 보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충무공이 32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에 쓰임이 있으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빡가리하고 살아도 만족하거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32살에 저는 정말 세상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36세 제가 카리노를 읽고 충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풀었었지만, 이 충무공께서 이 말씀을 옛날 기록은 거의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살아생전에 자식들이나 그 자기 자식이나 주변 부하들에게 늘 이 말씀을 하셨대요. 사나이 내장부로 태어나. 우리 이리 할까요? 지금 만약에 누가 우리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 2월에, 근데 그해 11월달에 발령이 안 나면 아마 남해 군소속으로 시험을 쳤다 그러면 남해 군수님이나 뭐 어디 뭐 공무원의 사무관이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 왜 그 아이 빨리 만약에 서면에 많이 발령이 났다, 서면 낸 사무 서면 우리가 또 쉽게 친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군청으로 발령 내주지 이 정도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충무공께서 32살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늘 이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자식들한테. 근데 이 사나이 대장부, 우리가 여기 사나이 대장부 많으시네요. 그리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사나이 대장부면 이번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발령이 안 나.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아, 나 빨리 일하고 싶다. 어디 좋은 데 좀 빨리 보직을 달라고 그런 얘기 할 것 같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무공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막강히 하고 사는 건 농사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밑전에 줄을 대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전에 줄 때는 일 해보셨죠? 저 해봤습니다, 저도. 아니, 뭐, 그, 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할 수 없으면 여기 반하지 않을 건데, 제가 나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못할 것 같는데, 이분이 했다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제가 반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무공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거의 이런 말씀을 뽑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12월에 보직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안에 내 아니면 정말 집안을 거둘 사람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문관이든 무관이든 내방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충무공에 함경도 동부 비보 근관으로 가시거든요. 가셔서 그 근무를 3년 8개월 해요. 하시고, 근데 거기 말씀은 이제 제가 여기 옮겨오지 않지만 그때 이후백이라는 감사가 있었는데 왔답니다. 그 함경도 동부 비보 근관으로 와서 그 군사들에게 활쏘기 연습을, 활쏘기를 한번 시켜봤는데, 이후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깐깐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충무공에게는 칭찬을 했대요. 그 충무공께서 그분의 이후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사가 오니까 다들 벌벌 떨고 보통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그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옳고 그름을 모르고 아무에게나 그리 하겠냐. 사람 봐서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32살에 이미 이후백이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충무공께서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알아봐지든가 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좀 그런데 알아봐지려면 아마 그 사람이 한 단계 뭔가 경지에 가야 사람을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알아봤다고 보여요. 3년 8개월 계시다가 이분이 두 번째 발령지가 어디냐면 그 한양에 있는 훈련원 봉사로 와요. 훈련원 봉사가 한양에 있는데 우리가 한양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막 이러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었겠죠. 그런데 훈련원 봉사라서 충무공께서 그때 상관이 서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씨인데 서씨예요. 서익이 이제 이렇게 충무공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고가 점수를 주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충무공이. 그런데 서익이라는 상관이 자기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충무공에게 그 사람 좀 점수 더 줬어. 이번 기회에 진급하게 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충무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자를 건너뛰어 청거하면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누락되어 공정하지 못할 뿐더러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법규를 고칠 수 없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근데 책을 여러 군데 읽어보면 어떤 곳은 서익이라는 상관이 2번을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3번을 불렀다는 데도 있는데 그 김종대 재판관님 글에 보면 서익이 딱 불렀대요. 이게 이제 뭔가 아래 이런 위쪽에 서 있었겠죠. 상관은 불렀는데 하라고 절대 안 한다고 그랬대. 주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을 안 듣고 훈련은 봉사 이순신이 괜찮을까 그런 염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서익의 그 상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인의 세계에 있잖아요. 무관이잖아요. 그죠? 만약 지금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 중에 근데 이 훈련은 봉사할 때 충무공이 종 8품이거든요. 우리가 계급을 할 때 종 9품부터 시작하거든요. 종 8품 정도 되면 굉장히 아래 직책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런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나 못한다 이렇게 하실 분. 잘 안 될 것 같죠? 그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책마다 나는데 2번 부탁했다는 데도 있고 3번 부탁했다는 데도 있는데 충무공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서익이란 상관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면 충무공을 보고 저 친구 참 괜찮다 이랬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제 속된 말로 요것 봐라 이랬겠죠. 요것 봐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감히 뭐 저렇게 거절을 한단 말이야.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은 90%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으로 이 인간의 그 본성이 그리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충무공의 3번째 발령지가 이제 충청도 운관을 잠깐 계시다가 4번째가 발포만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서익의 부탁을 딱 들어주지 않았다.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제가 남의 군에 있는데 누가 제가 윗사람한테 이렇게 했다면 그 반응이 저 사람 보기는 실실 없고 좀 별로 그래 보지 않았는데 주체가 있구나 이런 평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윗사람의 부탁을 제가 옳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그런데 충무공도 마찬가지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겠죠. 서익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그때 병조판서가 김기영이었어요. 이분이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정확한 실록이나 어떤 법규를 본 건 아니지만 이순신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조선은 사대부가 되면 아내가 한 6명까지는 그렇게 훌륭이 아니었대요. 정실 부인이 있고 작은 댁이 있고 또 기타 등등 이런 작은 댁이 몇 명 더 있어도 사대부들은 크게 그리 험이 되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김기영이라는 이 병조판서가 조선시대 병조판서는 뭐하냐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충무공은 종 8품이에요. 종 9품에서 한 단계 이제 뛰었습니다. 근데 이 김기영이라는 분이 중매쟁이를 넣습니다. 이순신의 충무공에게. 그래서 김기영이라는 분이 이제 첩이 있겠죠. 그죠? 첩이라고 해서 소연이 괜찮나. 작은 댁이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정실 부인에게 난 자식들은 대우를 받지만, 작은 댁에서 난 자식들은 대우를 잘 못 받잖아요. 서녀, 서자 이래서 몇을 길도 다 나아가기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김기영이 이제 중매쟁이를 넣습니다. 이 충무공에게 나한테 서녀가 있는데 자네 첩으로 주고 싶다. 그랬더니 충무공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벼슬길에 간 나온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 공로를 세우지 못하고 어찌 건세가 이 집안에 어떻게 영화를 근무하겠는가 하며 망설임 없이 중신아비를 선체로 돌려보냈다. 주로 이런 물론 이제 포연에 따라 다른데 이 포연은 제가 가져온 그런 거의가 제가 김종대 재판관님 책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김종대 재판관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공군을 지내고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공군 법무관 일을 하시면서 이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 번역한 쓴 책, 이충무공의 삶과 생애라는 책을 보고 있잖아요. 27살이라고 하던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반한다니까 이충무공에 반해서 이분이 40년 동안 이충무공에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충무공 공부를 20년 하던 해에 책을 씁니다.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는 나이다. 이 책을 쓰거든요.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충무공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대체로 학자들이 쓴 글은 읽으면 딱딱합니다. 읽다가 물론 이 안에 담긴 뜻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좀 읽으면서 좀 실정이 나서 좀 덮어두고 이러는데 김종대 재판관님 책은 읽으면 있잖아. 그냥 한 번에 읽어요. 예. 하루 종일 그냥 책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왜?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 충무공에 반해서 감성으로 접근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책에 거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갓벼슬에 나왔다. 내가 이제 갓벼슬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명종판서의 딸을 취해서 벼슬이 빨리 진급이 돼야 그게 옳은 말이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건세에 있는 가문에 드나들어서 덩그런 같은 영화를 훔치는 것은 나의 수치가 되죠. 충무공이 이 말씀을 36세 하셨어요. 여기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군인이었다, 내가 지역 군인이었다, 서위였다. 이제 우리 서위부터 올라가잖아요. 지역 군인은 그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딸을 주겠다.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이런 행운이, 무슨 하늘이 이런 내 복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무공이 30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우리가 왜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안 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교육받는 아이들 중에 사나이 내부정부 누구 한 사람은 틀림없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냥 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가 명복은 그렇게 하겠구나. 그럼 이 전쟁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정도밖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는 클 때 선생님들이 논어가 좋다고 읽어라, 뭐 명자를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무공 이 훌륭한 말씀은 왜 뽑아서 아이들에게 안 가르쳤을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전달 안 했을까? 만약에 그리 했다면 운명이 바뀌는 아이들이 천지백갈이었을 텐데 난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36세 국방부 장관이 딸을 주겠다는데 안 하겠대. 도대체 이런 분이 성인이 아닐까요? 36세이면 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래요.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그거에 저는 지금 이 나이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그 훈련은 봉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발령은 어디로 가냐? 발포 만으로 가요. 발포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고흥 있죠. 우리가 전라자수형은 도가 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봉에 사포가 있었어요. 사도, 여도, 말포, 낙도, 낙도인가? 그거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발포만으로 갑니다. 제가 우리 해설사 공부하시는 분들 몇 명하고 몇 년 전에 그 발포에 가봤는데요. 발포만으로 갔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누가 이 충무공이 이
이제 발포만으로 갈 때 진급을 해가 갑니다. 아마 훈련을 봉사부터 이제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의 훌륭함을 알았겠죠. 그래서 발포만으로 갈 때 종사품으로 가요. 그렇게 종구품에서 사품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 되면 약간 이제 굉장히 진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 있는 데 있잖아요. 전라자수사가 누구였냐면 성박이었어요. 근데 발포영에는 있잖아 300년 된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박이 있잖아요. 부하를 보내서 이 발포영에 있는 객사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충무공이 그 당시에 이제 종사품이긴 하지만 성박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라 사사로운 용도로 쓸 수가 없다. 또 시머니의 뜻이 있을 터인데 어찌 이 오래된 고목을 하루아침에 배워 구경에 쓰지 않고 사사로운 물건을 만든단 말이냐. 배지 마라. 못 배워. 전라자수사 정도 되면 정사품입니까? 굉장히 배설이 높습니다. 충무공과는 거의 한 7단계 정도 그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만약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들 크게 그 공직에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어 공무원이 사무관 정도 되는 과장님이 한번 심부름을 시켰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 하실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그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못하게 합니다. 결국 못 빼고 갑니다. 이 성박의 심부름꾼이. 근데 이 성박이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 하겠지만 훌륭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발포만호 시절에 또 이 서익이 있잖아요. 훈련을 봉사에 상관이 있던 서익이 뭐로 내려오냐면 군기경차관으로 이제 발포에 내려오거든요. 발포에. 근데 군기경차관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감사예요. 공무원 감사를 뜨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로 와서 이분이 훌륭하시면 야 그때 훈련을 봉사 때 그때 있고 야 괜찮은 아가였어 일을 하구나. 그래서 얘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하겠죠. 훌륭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이 성박이 있잖아요. 장례를 올립니다. 임금에게. 발포는 엉망이다. 기타 등등 그렇게 썼겠죠. 좋게 옹호해서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전화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감사의 장제가 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충무공은 36세 발포 만호하실 때 파직당합니다. 우리가 이 충무공을 공부하면 인지대한테 백의종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때 파직을 당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조 판서가 누구였냐 하면 율곡이였어요. 율곡이 잘 들어보셨죠? 근데 충무공도 덕수이시예요. 이율곡도 덕수이십니다. 근데 사사롭게는 약 19촌쯤 돼요. 율곡이 충무공이 율곡이 한 3촌벌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유성룡 있죠. 유성룡이 충무공보다 3살인가 많아요. 그리고 한양에 근천동에 있을 때 한 동네에서 잠깐 같이 자랐어요. 그게 이 충무공이 사람됨을 이분은 잘 아셨겠죠. 그래서 율곡이에게 이순신이 있는데 19촌쯤 되면 그렇게 조금 가깝게 지내진 않겠죠. 그죠? 19촌인 거는 알고 있지만 만나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서해 유승룡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순신이 그랬는데 발포 만호에 파직을 당했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만약 되게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좀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유성룡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곡이에게. 이조판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직책으로 치면 국무총리점 아무튼 하여튼 굉장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조선은 이조판서가 인사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조판서가 그래 그럼 그 이순신 나 만나라 하면 아무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파직을 당했어요. 내가 직장이 잘렸어. 직장이 잘렸는데 남의 군수님이 그 서재십시 한번 만나자 이러면 어떡할까요? 바로 가겠죠. 근데 충무공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율곡이 같은 덕수이시라 만나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전상의 자리에 있는 동안 옳지 만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90%는 가겠죠. 99%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안 가실 분?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저도 갈 겁니다. 가지. 그게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안 갑니다. 근데 이때가 총무공이 30대예요. 30대, 36, 7 이럴 때. 근데 이런 분이 우리 나라에 흔적을 남겼는데 우리가 너무 예사롭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육을 했다면 아마 남해에 있는 우리 친구들, 사나이 대장부들이 정말 더 멋있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우리 남해에서 성공하셨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그죠? 더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충무공 관련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안종욱이 번역하신 분부터 이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만약에 한국 전역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그분들이 거의 충무공이 젊은 날 반해서 쉬는 그 자기 휴일날은 이제는 충무유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분야의 1인자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인간인데 이 충무의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있잖아요. 뭐 좀 잘못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아 그래 내가 이수씨를 좋아한다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10분에 한 번씩은 되지 않을까요? 그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저 그래도 한 번씩 반성을 해요. 제가 이런 짓을 하면 충무공 알 자격이 없는데 이래서 또 조금 참고 예.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정말 큰 것만 제가 정리했거든요.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리해가 언젠가는 책을 해서 논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좀 읽어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조금 제가 좀 부족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임진왜란 첫 전투 옥포해전이 시작되기 전 김장감에서 부하들 우왕좌왕 하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침착하고 신중하기를 태산처럼 해라. 계산을 하고 정말 이런 말씀은 그냥 누구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리더다. 만약에 전라자수사로서 싸움에 갔다. 옥포에 갔다. 부하들이 좀 두려워한다 이러면 이것들이 죽을래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명령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뭔가 성인군자처럼 뭔가 철학이 담긴 말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충무공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2년과 93년은 굉장히 많이 93년 2월까지 3월 1일 때게 많이 싸우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는 중국과 명나라와 일본이 이제 강화를 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의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우리가 다스리겠다. 나머지는 너가 다스리라. 정작 우리 조선 사람들은 두고 자기들 두 나라에서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다시 기침을 하는 경우인데 그때 충무공이 이제 여수에서 출발해서 미조를 남해 노량으로 해서 옥포 가고 그 다음에 사천 가시고 한산도 가시고 무산포 예전을 하면서 거의 5월 7일부터 그해 뒤에 한 3, 4월까지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남해 바다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여수에 있어서는 이 싸움을 하기가 그러니까 어디로 하냐면 한산도로 본영을 옮기거든요. 본영을. 한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무공이 얼마나 그 지략이 뛰어남을 떠나서 자연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산도에 가면 수루에 가서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산자락을 우리가 풍수를 보면 백호라 하거든요. 우백호. 백호자락이 여기 한산도 이 수로 앞까지 쫙 감싸고 있고요. 좌측령도 이쪽이 딱 감싸고 있어요. 이 안이 쭉 들어앉아서 정말 아늑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본영을 정하고 거기 계시는데 이제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싸움이 없는 날은 늘 일기를 보면 모든 준비를 다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고기를 잡아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식량을 구해오고, 그리고 그 밥갈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분도 딱딱하셨겠죠. 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한산도 어느 날에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 두고 맹세하니 용이 움직이고,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두고 맹세하니 총목이 안 오구나. 풀과 나무가 안다는 거죠. 근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진실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제 본심과 다른 말이 막 이렇게 나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가 나잖아, 그죠? 화가 나서 막 어떻게 갈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하네. 바다에 두고 맹세하니. 우리가 하늘과 땅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거는 할 수 없을 때 하는 소리인데 중국이 그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냥 이런 우리 같은 사사로운 인간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거 끼리지 않겠다. 고기가 알고 용이 알고 나무가 알고 풀이 알아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경지 가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이런 중생이 하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냥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충무공이 아니라 이 경지까지 가신 분이 충무공이라는 거죠. 야, 지동을 해놨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성인 문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분들을 성인 문자라고 하죠.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성인이죠, 그죠? 성옥이죠, 그죠? 예.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됩니다. 예. 물론 여자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남자들이 남해에 많아야 우리나라가 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남자들이 많으면 뭐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 선진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 스피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남자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충무공의 말씀들을 자꾸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반성하고 이래야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너무 빨리 왔는데, 나는 이제 우리가 충무공의 대기조문을 잘 아시죠? 한산도에 가 있었어요. 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한산도에 있는데 그 당시 명나라 일본이 강화 일정을 하니까 조선이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서초 임금은 충무공에게 늘 명나라의 담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패문을 보내거든요. 충무공에게. 저게 일본군에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충무공에 물론 우리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그 산성을 쌓아놓고 있는 그곳이 다 우리 땅인데 우리 보고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장수에게 또 대들어요. 충무공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이 뭐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데 미군의 최고 사령관들이 명령을 하면 대들까요? 가면 못 대들 것 같아요. 우리 대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르면 대들까요, 군인들은? 군인 세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백의종군을 하지 않다. 한산도에 있는데 싸움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구가 다시 대침을 하지 않습니까? 외구가 대침을 딱 해오는데 그때는 이제 요시라 이중간 측의 관계에 속아서 조정해서 가서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무공 입장에서 보면
임진년에 들어왔는 내구가 부산 쪽 바다 해안에 다 진을 치고 있어. 근데 또 다시 들어오는 외구가 바다로 들어오면 조선 수군이 부산 바다로 딱 가운데로 가면 육지에 있는 내구가 공격을 하고 들어온 내구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충무공 입장에서는 보면 만약에 조선 수군이 괴멸을 당하는데 조선 수군이 없으면 이 조선이 이태로운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가지 않죠. 그래서 한양으로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충무공이 한산도에 3년 8개월 계시면서 있잖아요. 거북선도 등록 판옥선도 더 많이 만들고 이래서 굉장히 그 세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 원균에게 인수인계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이 한양에 압송돼 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칠천량에서 싸우자. 칠천량 그 거제와 칠천도 사이에서 싸워서 괴멸을 당하고 12척만 배설이 가지고 도망을 나서 어디 있었냐면 그 고흥에 가면 해롱포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 싸움터에서 도망을 나온 그 장수가 훌륭한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12척을 갖고 도망을 안 왔다면 나중에 명랑해전을 어떻게 치렀겠나 싶긴 한데 아무튼 도망을 와서 해롱포에 숨어 있을 때 근데 그 조정에서 보니까 선조 임금이 이제 충무공이 결지를 내리잖아요. 조선 수군이 이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너희들 독단으로 싸우겠느냐. 이 교지를 그 풀이하면 제 식으로 이제 그냥 육군 건줄하고 육군하고 합해서 싸워라. 이제 그럴 때 충무공이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저 문장이 잘못된. 잘못됐습니까? 경상우수사 원균의 부하 배설이 12척만 가지고 도망을 했다. 이렇게. 아, 이게 좀 그렇네, 그지? 근데 저는 있잖아, 이걸 맨날 보면서 못 찾아, 잘못된 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다음 강의 쓸 때는. 근데 이렇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적선이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12척밖에 없어. 군사도 별로 없는데 외구는 지금 새로 들어와서 한 15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죠? 이런 자신감 가져본 적 있습니까? 신이 죽지 않았으니 그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조선수군은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 12척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도 약간 배짱이 좋거든요. 물을 묻히는 스타일이고 누가 뭐 그래 하면 됐다 시끄럽다 이런 깐데 여기서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있잖아요. 가슴이 질질해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빼가 고작 12척밖에 없는데 이 외구가 조선 7년 전쟁 중에 30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진년에 들어올 때 15만 8천, 그 다음 정유년 1597년에 들어올 때 한 15만에서 약 30만이라거든요. 그럼 충무공이 아산에 저기 서울에 압송돼 있어 백의종을 할 그 당시에 외구 15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부산으로 해서 이 서해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배 12척 해롱포에서 배설에게 인수인계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자신감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술가들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피겨할 때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 가지거든요. 가들 표정이나 그 자신감이 그럼 정말 자기가 뭔가 자기가 할 일을 할 걸 준비를 다 한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축구 선수들 볼 때도 그런 느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12척으로 제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자신감의 끝판왕이라고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감과 예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제 같으면 만약에 이 상황이다. 임금이가 그래 뭐 임금도 뭐 싸우지 마라 하고 건드라면 다 팔았는데 뭐 나중에 나를 잘못했다 하겠나고 막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은근조청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충무공을 공부하면 그 충무의 난중일기에 거의 손자병법을 읽었거나 그다음에 오자병법을 읽었거나 뭐 황석공의 소서 뭐 이런 책을 읽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승용의 정손정수방략이나 이런 책을 보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는데 명랑해전을 앞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저번에도 표현했지만 그 해남과 진도 사이에 이 물목이 좁은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운동장에 갔어. 저가 혼자 있고 깡패가 한 둘러싸. 그럼 못 이기겠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해도 못 이기거든요. 근데 뒤에가 막혔고 골목이 좁아. 그러면 저기 100명이 있어도 한 명, 두 명만 와서 싸우겠죠. 내가 실력만 있고 힘만 있다면 뭐 상대에 나가면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무공은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누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를 지금 두고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다. 외국 기록에 보면 웨선이 그때 명랑으로 한 133척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큰 배일 경우고요. 장계에 보면 김정대 작가님이 풀이해서 올려놓은 장계에 보면 300척이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배 133척, 그 아닥개의 큰 배에 새끼부대가 한 3척, 2척 다 같이 다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배까지 합하면 한 300척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300척이 조수의 바다로 해서 오는데 명랑에 그 13척이 딱 있으면서 싸우는데 이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거다, 그지야? 그런데도 거기서 이기지 않습니까? 앞에 말했던 그 자신감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이런 글들은 거의 충무공이 그 손자병법 이런 걸 읽고 거기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너무 잘 아니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있잖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 역사 속에 그 역사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만약 고려 역사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고려의 신하들이 조선에 또 이승기의 신하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조가 없는가 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잘 옮겨가지 않던데 제 어린 마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지조가 없나?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이 막 TV 나와도 별로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무관심했는데 어느 날 그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탄핵. 그럴 때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카레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카레 노래. 제가 36세 카레 노래에 반해서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걸 읽어야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진짜 많이 권했거든요. 세상 교육을 받고도 카레 노래를 읽어봐라. 그러면 이순신에게 반할 거다.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재미도 없더만은. 그리 그런 거를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글이 이리 좋은데 이 문체도 이렇게 좋고 충무공을 내면을 이렇게 잘 나타냈는데 왜 재미가 없다 할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TV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그분에 대해서 상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좋아해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막, 그분이 나오는 거, TV 인터뷰 이런 거 뭐, 예전에 보니까 손석희 그분하고 인터뷰 하는데도 그 딱 들으니까, 그 전에 전혀 몰랐는데, 야, 정말 논리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일까? 감탄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생전에 살아서 후회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작가 박경리가 살아있을 때 가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못 만나본 게 아쉬운데,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 이분은 서울에서 노제 지낼 때는 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서울로. 이제 서울에. 그때 당시 정혜태 문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무대뽀거든요. 좀 무식하달까. 그래가 그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남해 그래서 그 노제가 간다 얘기 듣는데 저 좀 긴가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라 하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버스가 가는데. 근데 그때 오라고 해준 그분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갔는데 서울 시민광장에 딱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운구가 서울 시민광장에 탁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근데 제가 하늘을 봤거든요. 오로라가 막 무지개가 이렇게 불꽃처럼 피어났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 그런데 제가 그때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사람을 볼 줄 몰랐구나. 아, 내가 이분을 가수 팬카했구나. 내가 아는 이상의 분이었구나. 이걸 그때 제가 느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충무공이 이제 이렇게 노량해전을 치르기 전에, 이거는 철수하는 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도요토미가 죽고, 조선에 나있던 왜구들이 전부 있잖아. 사천과 창선 사이에 있는 이 바다에 다 직결해서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육개인화 부대가 이 철수하는 부대에 합류를 못해요. 왜냐면, 충무공하고 도명연합이 있잖아요. 순천만을 이렇게 막고 차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철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뇌물을 주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충무공이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여기 사천 앞바다 쪽에 창선 쪽에 있던 이 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있는 자기 부대를 구해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노량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충무공이 순천만을 막고 계시다.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라크에 파병이 됐다. 근데 우리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부대가 한국 부대가 고립이 돼 있다면 우리가 고립되지 않은 부대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다 죽더라도 그래서 오려고 하겠죠. 마찬가지 일본도 그랬겠죠. 외부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충무공이 순천만을 막고 계시다. 그걸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순천만을 막고 계시다가 올라오는 적이 공격을 하고 순천에 있던 외구가 공격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자면초가죠. 뭐 나아갈 때도 없고 물러날 때도 없죠. 그러니까 충무공 입장에서는 이 순천의 외구는 한 부대니까 그냥 뭐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많은 적을 죽여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철수하는 상황이지만 그럼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보통 범부들 중생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든지 말든지 철수하는 데는 가든지 말든지 그냥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충무공이 이제 순천만을 풀고 나와서 하동의 섬진강 가국 쪽으로 해서 관음포 쪽으로 일자진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 가기 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학사에서 해설을 할 때 꼭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이순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벼의 선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이 표현은 잘 안 썼어요. 왜? 약간 이거는 좀 안 믿었어요. 왜? 하늘의 별이 어떻게 빠지겠나. 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만약 이 표현을 쓰면 기껏 정성을 다하고 사실을 전달한 일이 약간 좀 우스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어떠다가 그런 표현을 쓰면 심하다, 별 떨어지는 거 맞소 이러는 사람들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이 표현은 잘 안 했어요. 근데 그 하늘에 그 무지개 뜨는 걸 보고 제가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천국공께서 보였거든요, 꿈에. 그 기도를 한 15년 뒤에 보였거든요. 아, 하늘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 떠나는데 몰랐겠나. 아, 별이 떨어졌겠다. 그리고 그 느닷없이 왜 하늘에, 그 멀쩡한 하늘에, 햇빛이 짱짱한 하늘에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불꽃 같은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저기 조원이 있는 하는 언니가요. 제가 갔다 와서 그걸 막 신기하지 언니가 막 이랬더니 언니가 뭘 했는지 하면 언니가 성철 스님 다비식에 갔다네요. 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때 무지개가 떴대요, 하늘에. 무지개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믿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들어 조금 현실적이고 뭐랄까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우리 남해 일학사에 가면 대성운해라는 현판이 써져 있죠.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늘 가판 위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순신 정상관에 가면 딱 들어가면 입구에 왼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다 기록이 한자로 돼 있어 제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느낌 바라보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치른 게 노량이죠. 정성을 다한 거죠. 충무공을, 그러니까 충무공 관련된 분들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임원빈이라고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내령으로 전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책 이수신 승리의 리더십에 보면 충무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번에도 인용했지만 정말 지식이 있었다. 우리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있었다. 지금 언급을 안 했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모반을 한다는 그런 상소가 올라가서 그 당시 조선시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대부가 죽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 조금만 연료점을 잡아서 죽이는데 정은신이라는 사람이 정여립과 약 9천 정도. 그래서 정은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어. 근데 충무공이 그 북쪽에 근무를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냥 보자니까 너무 상심을 하고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 아산까지 내려오다가 몸을 상할까봐 정은신이 있잖아요. 옷을 제대로 오간을 갖춰서 가라, 천천히 가라든지 하여튼 몸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리를 생각해서 충무공이 이분이 옥에 갇혀 정렬인 모반 사건을 우리 역사를 한번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기에 조금만 연료만 됐다 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인데 정은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충무공이 찾아가잖아요. 옥에 면회를 가는 면회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 정은신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막 사담을 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있으니까 충무공께서 그 한 나라에 그 높은 배설을 하는 사람이 여기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당신들 이거 잘하는 거냐 어떤 질책을 했겠죠, 그죠? 그럴 때 그 옥지기들이 무색해했다는 그런 말들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거 예를 들었다. 뭔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금 만약에 옥에 갇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그 사람과 나는 별 연관이 없는 사람인 양, 평소에 친해도 아닌 양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충무공 그 당시 그런 상황에도 그 옥에 면회를 가는 거죠. 예전에 그 신의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자기를 알아 챙겨준 그 신의를 생각해서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보면 엔지니어란 때 군사들이 식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파하는 그런 걸 처절한 걸 일기에 옮겨 나오고요. 또 군사들이 옷이 없는 그런 추운 그런 것도 일기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뭐 춥게 입었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용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명령을 내리든지 윗사람이 명령을 내려도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용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염이라고 5개 단계를 이염이라고 하던데 그게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제1차 예전을 옥포 예전을 치르러 갈 때 항옥편이라는 군사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으니까 싸움으로 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놀래서 도망을 가거든요. 고향 집에 가 도망가 있는 걸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잘라서 딱 내봅니다. 그 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이후에 다른 군사들이 얼마나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 열심히 싸우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충무공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그 부하들이. 그리고 장이승요. 거북선은 세계 유례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배에 지붕을 씌운 물론 조선 역사를 보면 태종 때 거북선 비서단걸음들을 만들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전라자수용으로 와서 전라자수사로 와서 여수에서 거북선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 1년 2개월 전에 와서 세 척을 건조하지 않습니까? 선소, 방다 그리고 순천 쪽에 세 군데서 나눠서 세 척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물론 예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느낌은 있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거북선을 만들려면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건 창의성 그리고 정의감 이 정언신 이런 부분만 해도 정의감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죠. 예, 그 정의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리 사나이 대장들도 그거 쉽지 않을 거죠. 그죠? 그리고 충무 일기를 보면 있잖아요. 항상 정성을 다하거든요. 뭐든지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오죽하면 점 치는 게 많이 나오죠. 척자점이라나 그 점을 많이 치잖아요. 유성룡이 어떻게 죽었다는데 어떡할까 이래서 점을 쳐보고 그래서 뭐 안도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정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역사시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9단계를 표현하면서 충무공은 그냥 유능한 리더가 아니다.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서 그런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진짜 맞다. 나는 왜 위대한 리더라는 이런 표현을 못 했을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뭐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책을 만났더니 김종대 재판관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무공은 인격이 정돈된 사람, 정돈된 인격자다.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죠. 근데 인격이 정돈이 되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극찬을 하신 분이 이분이. 그 앞에 그 글자 한 개 고쳐야 됩니다. 사정무감인데. 사정무감. 저 자자로 돼요. 아 그랬습니까? 네. 꼭도. 제가요 진짜 이 파일 많이 만들어놨는데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명연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육군은 그 해에 들어와요. 평양성 전투도 하고 하는데 수군은 언제 들어오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7천량에서 원균 제2대 3도 수군 통제사가 개멸을 당하고 약간 명나라에서 이기감을 느껴서 그런지 1597년 7월 16일 날 명나라 장수 진린이 있잖아요. 충무공을 저 고금도에서 이제 처음 조율을 해요.
1998년 7월 16일 날 1998년 7월 16일 날 맥나라 진린도덕과 충무공이 만났는데 충무공은 그해 11월 19일 날 전사하지 않습니까? 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린과 충무공은 있잖아요. 석 달 만났어요. 약 석 달 만나서 연합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린도덕이 있잖아요.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밤이면 천문을 보고 낮이면 인사를 살피는데 동방의 대장군이 희미해져 가니 멀지 않아 공에게 하가 미치리다. 공이 어찌 이를 모르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무후 이 제갈량이 있거든요. 무후의 기도로 예방하는 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충무공께서 내가 충성이 무음만 못하고 덕망이 무음만 못하고 제주가 제갈량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제갈량만 미치지 못하며 비록 제갈량의 기도법을 쓴다 한들 하늘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보면 제갈량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갔는데 어느 날 대장들이 희미해졌어요. 근데 이 제갈량 우리 잘 알잖아요. 중국 역사에 보면 뭐 굉장한 지략가고 이런데 이제 대장들이 희미해진 게 이분도 약간 천문을 보시는 분인데 그 대장들이 희미해지면 자기가 얼마나 짜놨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은 어떻게 하냐면 비법을 씁니다. 천막 안에다가 있잖아요. 촛불을 켜놔요. 그 촛불이 일주일 동안 꺼지지 않으면 살 수 있고 꺼지면 죽는다는 뭐 이런 그 비법을 쓰는데 정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촛불을 불이 꺼지지 않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있잖아요. 보아가 그 천막에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지금 저기 온다 이러면 알리기 위해서 탁 닫는데 진짜 촛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늘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제갈량이라고 그 유명한 중국의 이 대단한 장수도 자기 목숨이 갈 걸 알고 이런 비법을 썼다는 거죠. 근데 진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갈량도 그리 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천문을 보니까 대장들이 희미해지는데 당신도 그리 할 것 같다. 그렇게 비법을 써라. 그랬더니 충무공 대답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게 그만 못하다. 충성이 못하고 덕망이 못하고 제지고 못하고 모두 못하니 나는 그리 하지 않겠다. 이 진린이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을 석 달 만나보고 그 충무공을 부를 때 이야라고 불렀어요. 이야. 이수신의 이시지 않습니까? 야는 아비 야자거든요. 늘 이야라고 불렀대요. 어버이로 대하는 그런 구역을 썼다는 거죠. 단 석 달 봤는데 우리가 그 석 달 더 됐죠. 우리 30년 됐는데 그거보다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얼마나 잘 인격이 정돈되어 있으면 석 달 보고 알아봤겠습니까? 진린도 대단한 사람이죠. 얘는 뭐 너무 잘 알아서 제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좀 언급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충무공 배에 탔던 그 이분이 조카가 전쟁이 끝나고 충무공 행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명이 말고 무렵 저는 그게 새벽에 오는데 공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가셨다. 근데 제가 36세 충무공을 만나기 이전에는 늘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고 다니 우리가 그죠? 일학사회가 그래 하셨죠? 지금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무공이 뭐 때문에 적에게 알리지 마 했겠습니까? 그죠? 그 해전의 배속인데 내가 죽었다 하면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뜯길까봐 알리지 말고 싸워라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 마음은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런 상의 죽음의 앞이라면 그래 했을까요? 자식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꺾일까봐 이건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말씀.
이거는 뭐 옛날 조선에 원래 그 사상이 뭐 임금은 신하로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충무공 충분히 이런 마음이었을 건데 좀 이런 마음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충무공이 백의종군을 할 때 4월 1일 날 그 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옥에서 나와서 백의종군 하라면 권율이 어디 계셨냐면 합천에 있었어요. 합천에 건율희야에 가서 백의종군 하라 할 때 충무공이 4월 1일 옥에서 나와서 과천을 지나고요, 수원을 지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4월 13일 날이었나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서울대 아산에서 이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난중일기에 보면 사실은 충무공께서 전쟁이 나고 7년 동안 집에 안 가거든. 전혀 못 가시죠. 싸움이 났는데 전라자수사로 와서. 이게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효도하고 싶고 어머니를 배워야 되니까 사실은 충무공은 어머니를 여수에 모셔 샀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여수에 계셨는데 한산도로 진영을 옮겨 계시니까 한산도에서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충무공께서 압송돼서 서울 갔다 소리를 듣고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옥에 한번 얼굴 보러 가시려고 이렇게 여수에서 이제 여수 지내던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오시다가 배 안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효녀는 아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네,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죠, 충무공 어머니. 근데 제가 아들들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딸들은 엄마하고 맨날 좀 그리 하는데 아들들은 이상하게 엄마 하면 울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면 울고 그럽니까? 아들들은 이상하게 그런데 충무공은 아들이었어. 이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분들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나이 대장분들께서. 이거는 약간 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 조선은 문관과 무관의 시험을 보면 문인들은 거의 사서상경 사서오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이 정도를 다 보는 게 사서오경이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관이 애지간한 질문해도 다 답을 한대요. 근데 무관들은 사실은 인문학적인 책은 조금 멀리 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가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읽고 문학을 읽고 이러지만 근데 충무공께서 이제 그 시험을 칠 때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량 다 들어보셨죠? 이게 책략가라고 하잖아요. 한나라를 세울 때. 근데 이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보면 소설하는 책을 읽었다 하거든요. 황석공의 소설하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장량이 어린 날 있잖아요. 어디 석교라는 다리를 이렇게 지나갔대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노인이 수염이 긴 노인이 나타나서 이 장량이 딱 오니까 신발을 벗어가 다리 밑으로 확 던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좀 주워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떠 하겠습니까? 웃기는 사람다 이러고 가버리겠죠. 근데 장량이 있잖아요. 가서 신발을 주워와서 그 노인의 발에다 신겨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책을 한 권 줬대요. 그 책이 그 역사에 나오는 소설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만약에 이 책을 잘 예를 들면 제가 한자로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말 잘 사용할 사람에게 주면 그게 되지만 그걸 활용을 잘 못한 사람에게 줘도 그게 죄가 되고 잘 활용할 사람이 있음에도 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장량이 아마 노인이 장량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줍니다. 그 책의 1장에 제가 또 발했는데 제가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을 제가 사실 읽었어요.
아마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가 돼 있는 사람이 인하다고 그래요. 내가 예의를 차릴 줄 아는 사람이 어지러질 수 있고 신의가 있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신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가 없이 신의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 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의가 없는 사람이 어짐으로 바로 못 간다는 거죠. 어질지 않는 사람이 덕을 절대로 못 쌓는다는 거죠. 덕을 쌓은 사람만이 도의기에 이른다. 그 일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충무공도 이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량이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고기를 잡고 나면 거물을 버린다 했나요? 있잖아요, 역사에. 네?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잡는. 예, 그런 것처럼 이 장량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라를 세우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거기서 또 그 도움 준 사람에게 내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장량이 그래서 이제 제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록의 역사가 장량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다고 늘 내려왔대요. 근데 충무공이 시험 감독이 물었어요. 역사에 보면 장량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충무공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이 답을 그 시험관이 놀랬대요.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자치통 하여튼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송나라 중국에 있는 그 책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장량이 언제 어느 때 졸했다고 나온다. 근데 그 책을 무인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문과시험 감독관이 놀랬다는 거죠. 이 정도. 이게 32살에 이미 이분이 사서 오경뿐만 아니고 그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거죠. 이게 이미 그 내면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이수신 수국공원에 가면 칼이 탁 있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작아서 좀 안타까운데, 좀 스케일이 작아서 삼척, 서천, 산화동색, 일위소탕, 혈염산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산도에 있을 때 충무공께서 1594년인가요? 그때 대장장이에게 칼을 만들어 합니다. 이게 사용하는 칼은 아니고요. 칼에 금명을 이렇게 세워요. 새기면서 칼을 만들어 하고 그 방에다가 걸어뒀다는데, 석자칼로 하늘의 맹산이 산과 물이 알아주고 한번 휩쓸어 버리니 온 사라가 피로 물들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충무공께서 있잖아요. 이 칼을 만들하고 그 대장장이들에게 있잖아요. 태기인, 김무생 이 두 사람을 있잖아요. 그 칼에다가 이름을 새기라. 만든 사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도자기를 고려나 마찬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서 도자기 놈이 만든 사람 이름을 그 도자기에 새기라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조선이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 산성을 쌓거나 이럴 때 이름을 새겨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에다가 이 산성을 만약에 구간을 정해줘요. 우리가 조선을 건국할 때 도성을 쌓잖아요. 조선의 그 한양에 도성을 쌓거든요. 이 사대문과 사소문을 만들면서 그 연결해서 도성을 쌓는데 조선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농사철이 한가한 장마기간 6월이나 이제 모를 끝낸 기간이나 가을철 농사가 끝난 뒤에 이 도성을 쌓는데, 그 도성을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해 군 사람이 쌓아라.
여기서 여기까지 하동군 사람 있어 알아? 그래놓고 그 싸운 사람들 이름을 돌에 새겨. 그리고 여기가 잘못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수리하라고. 그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거는 맞지만 일반인들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사대부들이 도자기를 만들든지 뭐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서 만든 이 이름을 새겨라 한 예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충무공은 이 칼을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칼을 만든 사람 이름을 그 칼자루에 새기게 했다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똑같은 인격으로 대했다. 똑같은 인격. 이 신분사회에는 사실은 그 제도에 물들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있건 똑같은 레벨로 맞았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은 제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항상 화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는 걸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정말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이 칼을 만든 대장장이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에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수신 순국공원에 가면 저 호국광장에 가면 이 칼을 만들어가 이렇게 세워두긴 하는데 제가 그 칼에 이 글자를 새겨놓은 건 중요한데 거기에 그 자루에 그 대장장이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했다. 그걸 써놓지를 왜 안 할까? 정말 이 칼에 새긴 말씀이 명문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캐치를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죠? 우린 사실은 남의 문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 높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러면 이 대장장이들이 충무공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난 충성할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냥 나한테는 이겼겠습니까? 부하들이 충무공을 만나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신분사에 정말 천시받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주는데 내가 만든 칼에다 내 이름을 새기게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만이라도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이제 충무공은 전쟁을 할 때 늘 자식들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같이 조카도. 그런데 누군가 뭐 잘못했는데 아들이 하루는 충무공에 이렇게 그 사람 그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충무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수의 아들은 그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크게 낳았다. 이런 걸 보면 이분이 목숨을 정말 항옥평그런 사람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아서 잘랐겠습니까? 니들이 갈 수 없이 했겠지만 큰 잘못을 한 부하의 큰 잘못을 보고 아들이 죄를 물어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자, 내 아들인 너는 어떡하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말해야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입장이면 그래 맞다. 저 죽여야 되겠지. 우리. 아들하고 우리 하겠죠. 저 자식 죽여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세계로 가신 분인 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이수신 영상관에 티켓팅을 했는데 왜 일정료를 받네? 남해에서 이수신에게 뭘 했길래 일정료를 받냐고. 시간이 다 됐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아이 참. 이게 됐습니다. 이 무무시한데 여기 도서관에서 8시까지 말하고 하는데 한 개만 더 할까요? 안 넘어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거의 이순신
아, 이게 잘못됐네, 그지? 아, 진짜.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작가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쓴 거를 수십 번 봐도 못 고치는데, 나중에 딴 사람이 한 번 보고 찾아내더라고. 이순실. 아, 이제는 제가, 예, 우리가 한산섬 날 밝은 밤에 그 뒤로는 제가 시를 많이, 충무공이 시 엄청 잘 쓰셨거든요. 우리가 한산섬 날 밝은 밤에 수리에 흘러하는 이 시 아시죠? 제가 해설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 들려드리는 시가 이겁니다.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유독한 나를 생각하노니 언제나 태평한 세월이 다시 오려나. 큰 난리 겪고 있는 이때에 업적은 사람마다 낮추어 보련만 명예는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나면 나는 도연명의 기글에서 읊으며 묻혀 살리라. 이 기글에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난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낭만적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멋있게 살았을까. 이 시 보세요. 이게 시만 가지고 제가 또 시가 엄청 많아요. 제가 우리 충렬사 일학사를 많이 가져와서 했는데 강태공 육도 삼당 동수동 원일고 반생을 지냈기에 항상 자신을 또 제가 이 시는 제가 예전에 그 이순신 순국공원 행사 그 이순신 순국길 걸을 때 호국길 걸을 때 제가 읊었었는데 이 보십시오.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살면은 반드시 천명이 있나니 사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구만 오직 그대 죽음에 마음 아픈 까닭은 이게 왜냐면 그 임진왜란 그 부산포회전에서 정훈이라고 굉장히 아끼는 보아가 죽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쓴 시거든요. 예, 보아가 전쟁에서 죽으니 얼마나 아까우면 시가 다 길거든요. 우리 서울 하루 저녁 저거에서 보시면 이 보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가더니 외적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피 흘리며 검은 연기 건신구름 이 보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까? 여기까지 쓰고 나니 살을 내듯 아프구나. 믿느니 그대려니 이제는 어찌할꼬. 진주의 모든 장수 원통이 늙으신 저 어버이 누가 모실까. 네, 모시고 이분 덕수이 씨 50대 남자를 100년 이상 강철하고 탄생한 초상합니다. 성자 같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어 시도 알리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칼에 대장자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진도 안 보여주고 대장자 이름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했는데 아, 대기연 제가 임무생 아 말했나? 네. 근데 그 사진은 제가 못 보였어요. 제가 인터넷에. 근데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 새겨져 있는 그런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마 현충사 가서 전시대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미처 못했어요. 근데 모든 글에는 다 나옵니다. 그 이름 새겨져 있다고. 태기연. 태기연. 이 질문 저번하고 이번하고 충무공에 반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충무공을 꼭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관련 책을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세 권만 꼭 뽑는다면 어떤 걸? 세 권을 뽑는다면 그 김용계 재판관님의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하고요. 그리고 임원빈 교수님의 이순신 승리의 리더십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잘 모르시던데 박종평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흔들리는 마음 이순신을 만나다 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건 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잠깐만요.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에 가면 강남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걸 코리아라고 군수업체 회사 회장님 하시는 방성석이란 이분도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과 뭐 하여튼 이런 오다 딸 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본인이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늘 기록을 했대요. 뭐 큰 일이 있었는데 자기 기록한 것 때문에 그 큰 일이 모면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 충무공에 반해서 이분이 충무공 공부를 하신 분인데 두 달에 한 번인가 하여튼 이 충무공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안 갔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삼성경제연구소. 근데 그때 강의하러 나오신 게 박종평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나대로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 비서실에 하여튼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그 국회의원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조금 쓸 자리가 없어졌는데 충무공을 그 책을 만나가지고 그때 마원이었대. 저는 36인데 그래 반해가 공부를 하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 그래 흔들리는 마원 이수신을 만나다 그 책을 또 사서 읽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접근 방식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난중일기에 나오는 모든 일기 속에 있는 꿈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풀이를 하면서 그걸 주역과 뭐 하여튼 접목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분을 충무공을 예찬을 했는데 그 부분을 꼭 한번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면서 제 이름도 적어주고 제가 이수신 영상관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꼭 들리세요. 제가 맛있는 회를 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연락이 전혀 안 됐는데 요번에 제가 부산에 아르케나에 갔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광고를 이렇게 타보니까 박종평이 강의를 한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실 앞에서 끝날 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일이 있고 이래서 이제 갔다가 또 갔다가 강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진행했던 분이 이제 저를 봤겠죠. 저기 어떤 여자분이 자꾸 와서 만나고 싶어 하더라 하니까 이분이 또 제가 강의 받는 문 앞에서 내내 기다렸대요.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기는 충무공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마음 때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수입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근데 자기는 충무공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이정표가 생겼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쓴 흔들리는 마음 이순신을 만나다고. 이수신은 이수신은 정성을 다했고 나아갈 뭐 하여튼 진심전력이라는 책도 쓰거든요. 그분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충무공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비유한 거는 거의 중국의 고사성의 인물과 충무공의 말씀과 충무의 꿈풀이를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수준이 낮아가지고 언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충무공에 관련된 책은 우리 집에 한 50권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면 한 10번씩 읽어봐서 이거 크게 가슴에 안 와닿는 거는 한 번 읽고 말고 그랬지. 김종대 재판관님 책은 한 10번 정도 읽었고 카레 노래도 한 10번 이상 읽었고요. 진심전력이나 이수신 성리의 리더십이나 뭐 이수신 병법을 논하다 이런 책들은 거의 두세 번씩 다 읽었어요. 그리 해도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예. 아까 한왕의 참모 장량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왔으니까 예, 일단 조금 덧붙이면은 여기에는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중국에 가면은 장가계라고 있는데 장가계가 장량이 한왕이 대성공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한 참모니까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은 토사구팽이 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때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만 하니까 왜 튀어나오느냐 하고 가족들이 말렸는데 장량이 하는 말이 살구꽃은 3월달에 피고 국화꽃은 9월달에 피는데
그게 꽃도 미물이지만은 꽃도 지 시기를 나는데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모르면은 내가 말년이 좋지 않다 하는 거를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양한테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나는 장가게로 가겠다 해서 물려준 게 그게 장가게예요. 앞으로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그래 사전에 좀 알고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말을 장자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장량의 호가 자방이에요. 자가 자방이고 그 사람이 그 영청량에서 황석봉이 떨어뜨린 그 신발을 신겨주는 그 영감을 황석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감의 신발을 신겨주면서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툭 차가지고 또 떨어뜨리거든. 그래 장량이 그때 저 영감이 일부러 떨어뜨리는데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또 갖다 심어주고 신겨주고 또 그 3번까지 하니까 너는 쓸만한 놈이다 해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 이 다리에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뭘 가르침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영감이 먼저 나와 있거든. 그래 이놈아 배울 놈이 이대 나오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아주 일찍이 나갔는데 그래도 벌써 나와 있거든. 그래서 호되게 꾸중을 당하고 한 번만 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나와가지고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달이 질 때까지 안 나타나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나중에 나타났어. 그래서 그 영감한테서 받은 책이 뭐냐 하면은 육도 삼략이라고 강태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여상이라는 사람이 그게 호가 태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든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강태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태공한테서 받은 책이 뭐냐면은 육도 삼략이에요. 그러니까 황석공한테서 받은 책이. 그래서 그 육도 삼략을 장량이 완전히 마스터하고 한양의 참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한양이 성공을 하고 자기는 그만둔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는 게 장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설혜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